그래서 뭐 긴 이야기 할 것 없이 제가 몇 군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공간 지각을. 예, 공간 지각을 체험하기 좋은. 그럼 부모님이랑 아이랑 같이 가면 좋을까요? 같이 가는 걸로. 방학 동안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공간에 가서는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동참만 하면 되는 그 공간. 그거는 또 연령 제한도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어떤 지적 능력이 있다고 캐치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갖고 있는 오감 다음으로 다른 감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누가 그걸 타고난지도 잘 몰라요. 부모들이 그런 데를 노출시켜 봐야 돼요. 첫 번째 어딜까요? 그거는 빠를 때는 거의 뭐 한 6살에도 캐치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어디 가야 되느냐면, 이게 바로 첫 번째 제가 꼽으면 서울이니까요. 서울부터는. 이렇게 단순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요, 신년을 맞아서 공부 환경, 공부방 꾸미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지난번에 출연해 주셔서 공부방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박문우 박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신년을 맞아서 박사님 이렇게 영광스럽게 또 모셨어요. 공부 환경의 중요성과 집중력의 상관관계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서재 만들기 프로젝트, 네, 맞습니다. 그 반응이 좀 괜찮았잖아요. 아주 괜찮았죠. 예. 그래서 누구나 다 관심 있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공방에 학생들이 이제 자기 장래 인생이 거기서 결정되잖아요. 전반적으로 공방이든 거실이든 서재를 만들고 책을 읽는 독서 습관으로 가고 하는 이 전체는 출발 포인트가 어쨌든 그 공간을 좋아해야 되잖아. 그걸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공간 지각이 되는 거죠. 공간 지각이라는 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간에 대한 측정은 어디서 할 것 같아요? 시간의 흘러감을. 뇌에서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감정이라든지 기억 이런 거, 운동이란 어느 정도 그 부위가 대략 밝혀졌거든요. 그러면 시간의 흐름을 지각하는 영역이 어딘가 못 찾았어요. 그거 못 찾았어요? 예. 그래서 물리학에서도 시간이라는 개념은 아직도 다 합의를 본 게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아직도 미스터리한 거예요. 공간을 지각하고 공간을 처리하는 부위는 이제 명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 지각이라는 문제는 브레인과학에서 해마 중심으로 해서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 아직 다 비밀이 다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집의 가구 배치나 서재를 설계하거나 공방을 어떻게 하는 이 문제는 한마디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까지 이르는 공간 지각 전체를 어느 정도 꿰뚫어 봐야만이 이 공간 배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재 프로젝트도 인생을 결정한다고 하셨잖아요. 한 도시의 표정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지중해에 있는 산토리니 섬이라든지 다 우리가 지중해 여러 그 아름다운 도시를 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예를 들면 산토리니 섬 이런 데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가봤는데 거기에 그 집의 지붕 색깔조차도 시에서 일정하게 그 하얀색으로 하게 해요. 그럼 우리나라 같이 민주주의 발달한 나라에서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난 빨간색으로 하고 싶은데. 그런데도 왜 그 나라가 굉장히 민주주의 나라잖아요? 민주주의가 그쪽에 꼽혔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거 다 따라갈까요? 개인의 어떤 권리보다도 이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도 미적 감각에 대해서만은 일부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배고픔은 참아도 아름답지 않는 것은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미술이나 아주 예술의 도시가 된 거죠. 공간 지각이라는 문제는 사회적 문화에서 가장 중요도 높은 가장 중요한 높은 문제입니다. 그걸 또 밑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공부방인 거죠. 그렇죠. 공방 이전에 자기 바로 가정. 집을 그냥 하우스라고 부를 때 있고 홈이라고 부를 때 하고 어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달라요. 다 알죠, 그거는. 하우스는 그냥 물리적 건물이에요. 근데 물리적 건물을 갖고 우리가 그리워하는 거 아니에요. 고향집이 초가집이라도 고향집을 왜 그리워할까요? 그건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홈이라는 개념하고 하우스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호모사피엔스한테는 공간이라는 것을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범주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봤더니 첫 번째 공간은 뭐냐 하면 기억의 공간이에요. 기억의 공간.
두 번째 공간은 뭐냐면 배움의 공간이에요. 배움의 공간. 네. 세 번째 공간은 뭐냐면 바로 존재의 공간이에요. 자, 존재의 공간이 뭐겠어요? 예, 바로 어제가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예, 예배당, 성당, 그 다음에 템플. 결국 종교의 뿌리도 어떤 성스러운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스러운 공간에 들어가면 태초의 순간을 만나는 거예요. 엄마의 자궁 같은 거예요. 네. 여우도 죽으면 머리를 고향 쪽으로 눕힌다. 그걸 수구초심이라 그래요.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네. 예, 모든 동물이, 연어도 수천리 그렇죠. 바다를 해갖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태초의 공간이에요. 그게 성스러운 공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절이나 그 교회나 성당 그 다 뿌리들 보면 그 성스러운 공간의 이정표들이에요. 그래서 그 성스러운 공간은 사실은 이제 존재의 공간이거든요. 기억의 공간 좀 말씀드리면 기억의 공간은 뭐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추억의 공간입니다. 그 말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 예, 추억의 그럼요. 공간. 그래서 이 공간은 단순한 집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홈이 되잖아요. 예, 보통 직장에서도 퇴직하면 몇 년 주기로 홈커밍 데이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우스 커밍 데이를 안 해요. 그러네. 홈커밍 데이라는 그 홈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장에서 20년, 30년 있었던 그 모든 인간관계, 그 다정하고 그 내가 그 호락을 같이 했던 그 관계를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홈커밍이에요. 그래서 이 기억의 공간은 정서의 공간이에요. 건물이나 이 공간은 겉으로 보이는 이거는 물론 이것도 중요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공간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바로 정서적 공간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기억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존재의 공간이 있고 기억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략 한 60대 넘어간 사람들은 간혹 몇십 년 만에 자기 초등학교로 가면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실향민이라는 게 예.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하잖아요. 네. 평생을 그쪽에 임진각에 가서 제사 지내잖아요. 이게 바로 공간이에요. 이게 바로 기억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까지는 엄마 품에 있을 때는 부모들이 고향의 기억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걔들이 아무리 나중에 뭐 박사를 하든 뭐 사장이 되든 뭘 하든 뭐가 됐든 또 반대로 굉장히 어렵게 됐든 궁극적으로 돌아갈 곳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야기로서 심어놔야 돼요. 아이들 머릿속에. 그렇죠. 그게 기억의 공간으로 바뀌려면 애들 공방 있죠. 우리 딸내미가 지금 공부하러 나가 있어요. 그러면 너도 간혹 딸내미 보고 싶들 있잖아요. 예. 애 공방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나 하면 애가 우리 딸이 중학교 때 퀴즈했던 그 문건, 네. 고등학교 때 했던 문건이 있어요. 대부분 아빠들은 그 흔적을 울컥해요. 딸을 그 1년 안 보고 몇 년씩 안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유학 가 있는데. 네네. 그럼 바로 그게 뭐죠? 바로 그거요. 어떻게 하면 바로 홈이 될 수 있는가? 바로 기억의 공간이 될 수 있는가? 바로 기억의 흔적을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정서적 공간을 바뀌고 스토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옛날에 키가 요만했네. 그래. 여태 내가 기억했지. 흔적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방은 단순한 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걔가 나중에 뭐 유학을 가든 무슨 뭐 대안학교를 가든 그 다음에 어떤 고등학교를 가든 객지에 나갔을 때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실제로 안 돌아와도 마음속에는 고향에 엄마 아버지가 있고 그 방이 있어 하면 불안하지 않아요. 아이한테는 공부방이 나한테 기억의 공간이죠. 기억의 공간이죠. 부모한테도 그렇네요. 그럼요. 그래서 하우스가 아니고 홈인 거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홈인지 하우스인지 몇 가지로 이렇게 측정해 볼 수 있는 몇 점 측정이 있어요. 네, 알려주세요. 간단해요. 그 집에 사람이 많이 오면 홈이요. 식구들끼리도 웬만하면 집에 안 있고 밥 먹을 때만 모이고 방방이 들어가고 뭐 식사 시간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홈이 안 되죠. 또는 스마트폰만 보고 있죠. 안 돼요. 밥 먹을 때 스마트폰 본다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 말이 안 되는 일이 무제한적으로 벌어져도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홈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함께 밥을 먹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뭐냐니까 우리 인간이 얼굴을 마주할 때는 딱 두 분들밖에 없어요. 싸우거나 식사할 때, 대화하거나 할 때는 얼굴 마주 보죠. 대부분은 그렇죠. 그래서 식사 시간에 애들이 스마트폰 보고 부모들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하면 자기가 나중에
70, 80이 됐을 때 돌아가는 기억의 공간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네요. 네. 네. 홈으로 부모가 노력을 안 한 거네요. 네. 집에서 식사 시간에 엄마하고 자식들이, 아이들이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고, 싫거나 어쨌거나 대화를 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이거야말로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가는, 고향이죠. 바로 그 추억의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스토리는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기록에 남은 스토리가 돼요. 예를 들면 학생 같은 뭐죠? 바로 노트요. 네. 책하고 노트요. 특히 노트가 저는 저 대학 시절 노트를 다 갖고 있어요. 그 노트를 넘겨볼 때마다 다 동감하실 겁니다. 그 대학 시절 확 돌아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내가 이랬었구나. 그래서 바로 서재에는 뭘 보관하느냐 하면 바로 초등학교 때부터 잘 썼거나 못 썼거나 했던 노트를 다 보관해야 돼요. 노트 버리지 말고요. 버리면 안 돼요. 책은요? 당연히 책도 버리지 말고. 버리지 말고. 물론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조금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그게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 초등학교 책을 갖고 있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노트는 남겨둬야 돼요. 노트는요? 오마이 사이언스. 노트는 버리면 안 돼요. 왜요? 노트는 내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에 모든 거 그 속에 담겨 있죠. 노트가 기억의 공간이네요. 그렇죠. 노트가 기억의 공간.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개념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젖어 들어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행동으로 그 현장을 가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브레인 과학적으로는 이 전체가 공간 지각이요. 근데 공간 지각은 단순한 시각이나 청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둡스름한데도 그걸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 지각, 다시 말해 공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 긴 이야기 할 것 없이 제가 몇 군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공간 지각을. 공간 지각을 체험하기 좋은. 그럼 부모님이랑 아이랑 같이 가면 좋을까요? 같이 가는 걸로. 방학 동안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공간에 가서는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동참만 하면 되는 그 공간. 그거는 또 연령 제한도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어떤 지적 능력이 있다고 캐치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갖고 있는 오감 다음으로 다른 감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누가 그걸 타고난지도 잘 몰라요. 부모들이 그런 데를 노출시켜 봐야 돼요. 첫 번째 제가 꼽은 서울이니까요. 서울부터는 종묘를 추천해 드릴게요. 종묘. 제가 종묘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뭐 한 10년도 더 됐는데 우연히 뭐 시간이 좀 나갔고 경복궁 안에 들어오면 종묘가 있잖아요. 혹시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어요, 종묘는. 난 우연히 들렸어요. 비가 막 오고, 여름이 날이었는데, 한 10년 전에 비가 막 오고 난 오후였는데, 종묘 때 비가 곧 왔기 때문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종묘를 가보면, 처음에 압도적인 걸 느껴요. 그 종묘 건물이 가로로 기와집이 이렇게 쫙 길게 딱 있잖아요. 있고 그 앞에 있는 마당을 한번 보세요. 엄청난 큰 넓은 마당이 있죠. 서울 한가운데 이만한 풀 한 폭이 없는, 아주 개인 중에도 풀 한 폭이 없는 그냥 황토 같은 단단한 마당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기와집 같은데 기와집이 뭐 길게 된 게 아니고 해랑식으로 쭉 있고, 이렇게, 지붕만 이렇게 탁 돼 있는 간결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공간 지각을 느끼려면 그 종묘에서 가장 멀리 원경을 딱 보면서 그 공간에서 한 점이 돼갖고 서울, 얼마나 번잡합니까? 이 한가운데, 이 메트로폴리탄 한가운데 완벽한, 존재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완벽한 침묵 속에 있는 그 공간을 보는 거예요. 전율을 했어요, 저는. 조선 500년이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저 밑에서 올라오는 그 조선 500년의 역사의 그 저력이랄까. 그거는 뭐, 1년 조선 시대 역사를 공부하는 것보다도 종묘 앞에서 혼자 딱 섰을 때 그 느끼는 거는. 더 커요. 자, 세계 역사를 공부해보세요. 500년 지속된 왕조가 드뭅니다. 중국의 뭐 당나라 뭐 이래도 한 200년 뭐 이렇게 안 되잖아요. 대부분. 200년, 300년 대략 이렇게 됐어요. 청나라든 그렇게 원나라 뭐 또, 원나라는 뭐 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조선이라는 그 어떤 점에서 볼 힘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해서 500년을 지속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종묘 앞에 한번 서보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그 사람만이면 안 돼요. 존재의 공간은 기본적으로 침묵의 공간이기 때문에 혼자 마주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종묘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그냥
공간에 가는 것만으로도. 그럼요. 예. 자, 존재의 공간은 일체 어떤 다른 걸 갖고 가면 안 돼요. 기억의 공간은 당연히 가면 기억이 인출이 되고 자동적으로 되죠. 그 다음에 배움의 공간과도 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링크되게 되는데 존재의 공간은 만나는 거예요. 바로 우연히.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내소사요. 내소사 못 네.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예, 못 가봤어요. 내소사는 서해안 변산반도에 있어요. 대부분 그 존재의 공간은 말 그대로 침묵하는 공간이고 관광객이 다 빠져나올 때 들어가야 돼요. 특히 또 하나는 존재의 공간을 잘 만날 수 있는 거는 여름이나 봄이 아니고 겨울이에요. 앙상한 나무들이 있고 잎이 다 떨어진 상태. 네네. 그때는 이제 말 그대로 그 골격들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소사는 요즘 어떻게 몇 번 얼마 전에도 갔을 때도 그 단청을 안 해요. 단청은 안 돼 있어요. 대웅전이 단청도 안 하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의 그 흐름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몇 군데 추천해 드릴게요. 네네. 한 군데서. 예. 충청도나 서울권에는 법주사. 법주사. 저를 왜 이렇게 추천해 주세요? 좋은 질문이요. 성당이나 교회 앞에 큰 공간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당은 도시에 있잖아요. 네. 말 그대로 땅값이 비싸잖아요. 네.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자, 대부분 우리나라 사찰은 산에 많잖아요. 원래 조선시대, 고려 때는 도시에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는 억불 정체로 해갖고 성녀들이 서울에 몬드르까지 했어요. 그래, 기존에 몇 개 절 내놓고는 절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간에 있는 절이 남아있던 거예요. 원래는 고려 때는 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요점 뭐냐면 상간에 있는 절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산 이렇게 경사진데 절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경지를 팽팽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완벽한 평면을 공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놀랍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 공간은 대부분 90%가 사찰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불교의 최고의 그 저력은 뭐냐면 바로 그 사찰이 갖고 있는 바로 존재의 공간입니다. 어떤 장소에 어떤 바위가 있어야 되고 어떤 꽃을 심어야 되는가를 일일이 계산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바로 존재의 공간에 민감하면 그거에 맞지 않으면 내가 거북해지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뭐가? 몸이 아는 거예요. 몸이 바로 그 장소에는 그런 형태의 돌이 있어야 되고 물의 흐름은 이렇게 돼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계산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 공간에 대한 지각, 존재의 공간에 대한 지각을 켜야 돼요. 그건 시각도 아니고 청각도 아니고 촉각도 아니에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공간에 딱 들어가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네. 배움의 공간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배움의 공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기록이요. 기록. 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임프루브하는 이 팩터가 들어가야 돼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배움의 공간에는 첫 번째 밝아야 돼요. 조명이든 벽지든 거의 무조건적으로 밝아야 돼요. 물론 뭐 그렇다고 너무 눈이 부실 정도는 그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 반사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단순한 그렇게 은은하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환해야 돼요. 그 공간에 들어가자마자 환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환하다는 거하고 휘황찬란하다는 거는 어감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어느 공간에 딱 들어갔을 때 환한 공간. 거기서 또 강도를 높이고 너무 장식을 해보면 휘황찬란해져요. 휘황찬란은 피해야 돼요. 그냥 굉장히 단순한데 환해져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는 하얀색 페인트를 칠하잖아요. 이거는 뭐 별 미적 감각이 안 해도 가장 그 점수를 높게 받는 거는 무조건 하고 거의 무조건적으로 하얗게 칠해야 돼요. 그럼 공부방은 환해야 되네요. 환해야 돼요. 그럼 화이트로. 예. 예. 가급적 화이트. 오히려 그런 것들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예, 예. 그 되게 황당할 정도로 우리가 보면 여기 뭐 얼마나 황당하냐면 예. 식당에 갔는데 조명을 침침하게 해놔요. 난 이거 밥 먹기 싫게. 예. 예. 과일을 이렇게 쫙 항상 채려놨는데 색깔이 확 안 드러나면 식욕이 뚝 떨어져 버려요. 무조건 식당이든 공방은 환해야 돼요. 어둠 침침하면 머리도 어둠 침침해져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말은 들으면 뭐 당신 말이 방금 맞는 것 같은데 뭐 인간이 무슨 기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걸 뭐 그럴 수밖에 힘들지 않은 자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아주 그 잘 설계를 해야 돼요. 예. 애들이 자연스럽게 썸머드 갈 수 있도록 그게 뭐가 됐든지 그 공간을 좋아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예.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공부방인데. 단순한 그 공간에 오래 앉아 버티게끔 하면 예. 아까 얘기했던 존재의 공간이든 배움의 공간이든 기억의 공간이라는 것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켜켜이 쌓여가는 그 노하우하고 능력이 생기는데 사실 오늘
가장 전달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나 아름다운 정원이나 이런 데를 많이 안 가보고 이런 걸 하기는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네. 그리고 인지과학 전체하고 예. 인지과학을 20-30년 한 그 맨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공간을 짜는 거는. 예, 공간이라는 게.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초중등 부모님 발등에 불인데 발등에 지금 막 불이죠. 거기 갔다가 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조금 압축적으로 알려주신다면요. 존재의 공간에 대한 애가 타고난 감이 있는가 없는가는 부모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그런 공간에 애를 반복해서 노출을 해봤을 때 얘가 실제로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뭐 긴장할 것 없이 종묘로 가까이 있으니까 종묘를 반복적으로 한 가보시는 게 중요해요. 종묘. 네. 과학관이나 이런 데는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뭐 역사 다 그런 것도 많이 가고 근데 종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 텅 빈 공간을 가는 거예요. 핵심 키워드는 텅 빈 공간이에요. 그게 어느 공간이 됐든지 텅 빈 공간에 노출시키는 이거가 첫 번째예요. 그때 이제 그 지루하게 느낀 애가 있고 그래서 이게 뭐 그냥 맹물 같은 맛인데 그런데 여기 묘해. 그런 기질이 있다면 걔는 크게 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배움의 공간에서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애들의 공부의 흔적을 남겨두는 공간이 배움의 공간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데피니션을 정확히 따르셔야 돼요. 존재의 공간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배움의 공간은 내 배움의 히스토리가, 내 배움의 스토리가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힘들게 뭐 수학 문제를 풀었던 그 방, 그 다음에 내가 기말 시험을 준비했던 그 방, 그 모든 그 학습의 문의들이, 학습의 켜케이사했던 그런 그것들이 기억의 공간에서 차곡차곡 채워지면서 걔가 나중에 유학을 가든 박사학위를 하든 뭐 사장이 되든 뭘 하든 내가 중고등학교 때는 어땠지라게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 어찌 했던가를 그 기억을 책을 버리고 노트를 버리고 통째로 버리면 언제 지금의 나와 과거의 나가 대화를 할 수 있나요?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래 당신 이야기 아주 근사한 것 같은데 실제로 교과서가 넘쳐나고 이런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나오는 방문문이 뭐냐면 그 위에 필기도구나 책이나 노트나 그 공간에서는 미니멈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책상 위에는 실제로 프랙티스하는 그 공간에는 밝아야 돼요. 소음이 없어야 돼요. 바로 그 공간의 주인이 바로 그 학생이라는 거. 이 공간의 모든 것은 내 것이라는 이게 확실히 링크돼야 돼요. 항상 그 공방은 애한테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던 바로 존재의 공간, 기억의 공간, 그 다음에 배움의 공간 이 세 개가 함께 작동하도록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책상 같은 걸 다 아버지들이 직접 만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업들이 잘하잖아요. 단순함의 미학. 지금 이제 이 가구 지금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단순해야 돼요. 지금 요즘 이제 기업체들도 굉장히 잘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납장 보면 연필 같은 거 이제 분류를 해야 돼요. 정의의 핵심은 분류잖아. 누구 다 알잖아. 연필은 연필, 지우개는 지금 딱 분류를 하고. 그리고 공부에 관한 모든 그것만 딱 놓게 하고. 요거 진짜 이 칭찬해 주고 싶은데 서랍이 없잖아요. 네. 그렇네요. 이 서랍이 없잖아요. 예. 서랍이 없어야 돼요. 요거는 이제 간단히 이제 뭐 연필하고 지우개 이런 걸 쪼매나게 저렇게 해놨잖아요. 서랍이라 할 것 없이 이렇게 쪼매는 플라스틱 통으로 저렇게 대체하면 돼요. 네네. 서랍이 없으면 장난감을 안 넣죠. 예. 뭐 군것질 한 것도 안 넣죠. 그럼 뭐밖에 못하죠. 그래 간단한 거예요. 모든 미학의 원리는 극단적으로 꼭 필요한 거 이외에는 모든 걸 제거하면 돼요. 이건 아주 잘했어요. 이거 굉장히 밝게 이렇게 조명 위에서 이렇게 넣으고 그림자가 안 생기게 하더라고요. 그림자가 안 생기게 되고 좋고 이게 단순한 그냥 그 공부만 책 읽고 뭐 수학 문제 푸는 공간도 되지만은 작은 실험실이라는 개념을 추가해야 돼요. 그거를 책상에서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이 책상이 있고 서재가 있잖아요. 그럼 이쪽 벽에는 책들이 있고 요거는 거의 이제 고등학생까지 특히 중학생들한테 굉장히 이쁘대요. 그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고등학생 되면은 다른 책 이런 거 다 스탑하고 교과목 올인하라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가장 적합한 건 뭐냐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쯤 될 때 요건 해줘야 돼요. 그걸 뭘 하느냐 하면 요거다 간단한 첫 번째 제가 초등학교 때 했어요. 아직 기억나는 거. 개구리 알 있죠. 개구리 알 해가 부화하는 거.
그러면 이제 요거다 쪼면은 요런 선반에 하면 되죠. 따로 거기다. 실험실은 필요 네네. 없잖아요. 여러분 실험실이 하니까 뭐 장하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실험들이 오히려 더 좋아요. 요거다가 관찰할 수 있는 요렇게 해갖고 샤알레 같은 데다가 깨구리알 해서 월세기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하면서 요거다가 쪼매는 관찰 노트. 그래서 며칠 날 뒷다리가 나왔고 뭐가 바뀌고 하는 그걸 다 그리고 적는 거. 그 프로젝트 같은 뭐 한 달 정도만 하면, 우리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했던 기억나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교실 뒤에 누에 해갖고 나방까지 만들어지고 누에 고치 만들어지는 것도 그 선생님이 했어요. 그게 어떤 무슨 장한 실험실 잘 만들어놓은 데서 했던 것보다 지금 더 기억이 남아요. 네. 또 하나 초등학교 때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네. 뭐가냐면 아파트에서도 가능해요. 오히려 아파트 같은 데 잘 때요. 네. 그러면 방 안에 앉아서도 할 수 있어요. 네. 뭐냐면 창문을 열면 아파트에 빌딩이 보이잖아요. 빌딩이 보이면 빌딩의 코너에 달이 뜨잖아요. 네. 그러면 딱 내가 이 책상에 딱 앉았을 때 그러면 위치가 딱 고정되잖아요. 그럼 창문이 저 있다면 저 창문에 격자가 딱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그 격자에 달이 떴을 때 혹은 저쪽에 아파트의 모서리에 네. 달이 위에 뜨잖아요. 네. 그러면 아파트의 위치하고 달하고 거리를 초성달에서 보름달로 가고 하얀달, 그 다음에 검은달로 가는 모든 과정을, 그거는 진짜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우리나라 모든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이 실험을 딱 한번 해보면, 달이 뜨는 매일 보름달까지 바뀌는 과정을 해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저는 했어요. 기억나요. 중학교 때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것도 하고 났더니, 자연은 관찰하는구나. 관찰을 하려면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측정을 하려면 내가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좋은 게 방 안에서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걔는 그다음부터는 자연은 관찰하고 측정하는구나 하는 개념. 그게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서재라는 거를 바로 배움의 공간으로 삼았을 때는 그 공간이 단순한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걸 넘어서 갖고 능동적으로 자연의 현상이나 그런 걸 측정할 수 있는. 선생님 이거 보시면 요즘에 기능으로 이렇게 모션 데스크라고 해서 데스크가 움직여요. 그래서 가장 편한 자세로 집중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고, 이게 올려진 상황에서도 조명을 가장 높게 올리면 가장 밝은 상태를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좀 달라졌다고, 기능을 강조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디테일한 것도 잘. 요즘에 사실 의자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저도. 이건 내가 많이 주장하는 거예요. 서갖고 심지어 공부할 수 있도록. 졸업 올 때든지 그런 것 있지만, 서가 하면 집중력이 높아지죠. 누구나 다 이야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나는 이게 제품 있으면 괜찮다 생각했는데, 이걸 처음 봤잖아. 괜찮네. 그리고 그 부분에 올려진 것과 상관없이 조명은 일정하게 이게 달라진 것 같아요. 대부분 하나 정도의 조명인데 여기는 2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달라진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좀 궁금한데요. 요즘에 학생들이 유튜브를 보거나 인강으로 공부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디지털 패드를 이렇게 놓는 경우. 그렇죠. 위치 좋네. 위치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이전에 없었던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것도 뭐 깔끔하게 잘 돼 있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게 서랍이 없는 거 좋아요. 서랍이 없다. 서랍이 없고. 서랍이 없어야 된다. 서랍이 없고. 이건 생각 못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나왔구나, 벌써. 네네네. 쿨. 좋아요. 요게 특히 요렇게 한 거, 요거는, 그러니까 이 서랍이 없으니까 요렇게 했네. 아주, 이거 아이디어 좋다. 요렇게. 요렇게. 모션 데스크를 통해서 또 공부방에 대해서 이런 포인트를 좀 모든 부모님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으로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거든요. 이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밝게 하라는 거. 네네. 위에서 조명 받치는 것도 잘했네. 괜찮아요. 오늘 기업들이 참 잘해요. 네네. 내가 생각했던 이 높낮이 바꾸는 거 이거 이렇게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고, 그 공방의 조명 내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조명도 높이에 따라서도 이렇게 그대로 사각지대 없도록 그림자들이 잘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하게 했던 서랍장 많고 복잡하게 하지 말라 했는데, 그것도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대로 다 되어 있고 괜찮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좋아하시겠는데요. 나라도 사고 싶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공부 환경 조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공부가 어떻게 꾸며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분들께 귀한 조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